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 첫 수업입니다. 어, 자, 굉장히 내년도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7급 시험이 이제 남았고, 나머지 시험은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9급 세무직하고 관세직, 그리고 지방직까지 네, 시험이 치루어졌는데, 필수가 돼서 이제 처음 치러진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문제가 구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보는데, 지방직 시험에서는 약간 독특한 문제, 그러니까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현물 배당이라든가, 또 그리고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식 발행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본 파트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유관 법률인 상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답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교수님들께서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이견을 제시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출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21년도에 치러진 7급 시험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완전히 틀을 잡아서 이제 스스로 해석하고 또 분석해서 나름대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제 문제도 많고 기출 문제도 많아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23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틀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혹시 중요시 부각되는 새로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크게 저희가 살펴보면 책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이 이제 가장, 금융상품하고 수익인식, 그다음에 개념체계, 이런 파트가 이제 최근에 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내용입니다. 당연히 최근 개정이 최근 기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출제에서는 역시 예상대로 개념체계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기식 같은 경우에는 네, 회계사 수준에 가까운 문제가 7급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공부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양이 많은데, 네, 재무회계를 위시해서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까지 다 출제가 되는 이런 시험이라서 상당히 작은 문제, 네, 9급은 20문제가 출제되고요. 7급은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작은 문제 출제에서 그 핀셋으로 그걸 찍어내는데, 혹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본서에 출제 분석표가 있습니다. 되게 무시하시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재고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이라든가 또는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등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 정복은 최소한 회계학 90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고 대충 생략하고 지나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22년도 올해 9급 국가직 시험의 커트라인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한국사의 출제가 다소 쉽게 되었다, 이렇게 평이 나오던데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8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무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80점대 초반에서 85점 사이의 커트라인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회계학도 전략 과목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드렸어요. 공부의 방법은 암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고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저는 T자 계정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신 내용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제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으면 본인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때가 안 탔지 않습니까? 다른 계산법을 모르신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계산법을 좀 활용해서 시간 단축을 하시고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하는 가성비 높은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이제 본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보시면 회계학 기초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부기입니다. 부기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장부에 적는 겁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부기라는 걸 설명드리는데 부기는 장부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기입에 앞에 거, 밑에 거 빼고 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부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 부기가 있죠. 그리고 복식 부기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식 부기가 되겠죠. 단식 부기는 뭐냐 그랬습니다. 복식 부기가 뭐냐. 그러면 책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요. 자,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비교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단식 부기 설명하기 전에 복식 부기를 보겠는데, 자, 복식 부기는 표준화된 원리 원칙이 존재합니다. 계정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식 부기의 특징은 계정에 적는다는 겁니다. 계정에 기록한다. 자, 계정이라는 것은 단식 부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단식 부기는 이러한 원리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식 부기에는 계정을 이용한 표준화된 기록 원칙이 존재하죠. 이 표준화된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개인의 원칙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복식 부기라 함은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똑같은 원리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기장을 써요. 그러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건 표준화된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식 부기 같이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 즉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걸 표준화된 원리 원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록 대상이 단식 부기는 현금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식 부기는 현금 외에도 모든 재산의 변화를 적죠. 자, 그래서 모든 재산의 변화를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정확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누가 높죠? 복식 부기가 높죠. 자기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대차 평균의 원리, 기장의 분담.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복식 부기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드리면 단식 부기와 비교해서 자,
모든 재산의 변화를 자, 무슨 주의에 따른? 발생 주의에 따른 모든 재산의 변화를 계정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가 있죠.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복식부기의 대차 평균의 원리는 1494년도에 이태리의 수학자가 자기 책에 썼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그래서 회계학의 아버지다.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처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희 나라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한 가십거리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송도 상인이, 즉 개성의 상인들이죠. 개성의 상인이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을 송도사계 치부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이 1494년에 나온 루카 파치올레의 방식보다 더 앞선 복식부기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것은 대한민국의 얘기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4년도에 루카 파치올레라는 사람이 계정에 적기 시작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의 가장 업적은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 대상이 현금이 아닌 모든 재산의 변화, 외상도 다 기록하게 되고요. 갑자기 생긴 어떤 사건도 다 기록하게 돼서 기록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보다 정확한 어떤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이 복식부기는 기업에게 당연히 기업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업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 시대가 됐다. 여러분과 오늘 저희가 이 계정 기록에 대해서 물론 기초회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자꾸 보면 볼수록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정 기록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 부기를 얘기할 때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자, 복식부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자, 복식부기 그러면 아까 정리된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발생주의 재산상의 변화를 장부의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한 계정을 가지고 기록해서 나중에 그 계정의 기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바로 복식부기가 되겠죠. 그런데 부기와 회계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계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 자, 부기가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회계가 됐습니다. 회계가. 그럼 이 회계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책 15페이지에 회계는 회계의 의의와 분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회계는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별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라. 그럼 체계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 즉 회계는 이 식별 측정하는 것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즉 결과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계라는 게
부기 플러스 보고다 하는 거죠. 보고 시스템. 그래서 회계는 부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식 부기가 회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착각은 옳진 않지만 큰 문제가 되는 착각은 아니에요. 즉 복식 부기 이꼴 회계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표현, 우리 회계는 부기 플러스 보고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계가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야말로 진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재무회계는 회계 중에도 무슨 부기를 쓴다? 복식 부기를 쓰죠. 그리고 보고 시스템이에요. 이 재무회계와 가장 대비되는 회계가 여러분 16페이지 가시면 회계의 의의와 분류에서 나오는데 표로 등장합니다. 바로 관리회계죠. 자, 재무회계와 가장 대비되는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계가 있어요. 원가회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도 관련이 있고 관리회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재무회계를 하기 위해서 원가회계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점점 발전된 현대 경영에서는 원가 정보는 컨피덴셜한 거예요. 즉 비밀스러운 겁니다. 따라서 외부에 밝히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가 정보는 관리회계 쪽에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어카운팅 이퀄 매니지럴 어카운팅, 그래서 코스트 앤 매니지럴 어카운팅 원가 관리회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는 별도의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원가 관리 회계를 커리큘럼에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양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원가 정보가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정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진정한 실체는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두 회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무회계라는 친구는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 근데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보고하는 회계가 재무회계고요.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죠. 그러면 제가 아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의 조직이 있고 경영자가 시작해서 영업도 있고 관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외부에 있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보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외부에다 보고하는 회계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계냐. 어차피 두 회계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 데이터를, 즉 자료를 어디에다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회계는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완벽하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의 경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계, 그런 회계는 원가관리회계죠. 그렇지만 외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하는데, 가장 여러분 주주, 즉 다른 말로 투자자죠. 투자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등, 즉 기업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은 기업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주주나 또는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가 무슨 회계다? 재무회계입니다. 자, 내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누구죠? 경영자. 우리가 쉽게 사장입니다. 사장이 의사결정을 하죠. 그 사람은 배 선장과 같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느 속도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내부 의사결정, 즉 인터널 프로세스, 디시전 프로세스를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슨 회계? 재무회계다. 이게 극단적인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일단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따라서 재무회계는, 자,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근데 이 재무제표는 어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같은 곳에 규정되어 있어요. 작성 기준이 있는 약속된 재무제표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정보고 화폐 금액 정보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자, 재무제표 같은 거 없어요. 관리회계는 작성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정보, 비화폐적 정보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 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회계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한데, 재무회계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재무회계부터 제가 어차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고 기업의 재산 변화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의가 아주 간단하죠. 보고 기업의 뭐를? 재산 변화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또 회계 원칙에 따라 뭘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가장 특징이 일단 누구에게 제공한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경영자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 같은 게 없어요. 따라서 회계 원칙 같은 것도 없죠. 정기적으로 보고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보고합니다. 필요할 때.
자, 이렇게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구분에 관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 즉 외부냐 내부냐, 이 판단만 잘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 전에 잠깐 출제와 관련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회계를 저희가 재무회계가 있죠.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가 있죠. 그리고 특수한 회계가 있는데 그 특수한 회계가 정부회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법상에서 하는 세무회계도 물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회계, 정부 회계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기업 회계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네,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9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직이 시험에 네,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9급 관세직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국가직이죠. 뭐 지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은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무직이니까 어차피 세무거든요. 그 다음에 7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9급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출제 경향표를 보신 분들은 뭐 굳이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똑같이 20문제가 되고요. 7급은 2021년부터 5문제가 늘어나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문항이에요.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압박이 더하죠. 문제가 더 어렵고요. 그런데 9급 관세직은 100% 네, 어디에서만 출제가 된다? 네, 출제되는 곳이 재무회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그 양이 반 70%, 그러니까 세무직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무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출제 문항수가 제가 봤더니 4에서 5문항이 나오고요. 이건 정확히 2문항이나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13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최신 출제 경향이 크게 변하지도 않고 네, 여전히 네, 이 규정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13개, 5개, 2문항 이렇게 뭐 하시고 한두 개 차이는 재무와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뭐 나머지가 30%가 네, 재무회계가 아닌 데서 출제가 되는 거죠. 7급의 경우는 네, 정부회계는 2문제가 정확히 출제가 되고요. 3문제가 나왔더라고요. 22년 입장에서 나머지 20문제가 네, 재무회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7급도 그래도 20% 이상이 재무회계 바깥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게 관세직이 공부량이 제일 작습니다. 재무회계만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내용일까봐 제가 보충해 드린 거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죠. 계산기가 불어가 됩니다. 계산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전부 다 암산해야 됩니다. 덧셈, 뺄셈 괜찮겠죠? 그러나 곱셈,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부분의 시험도 다 사칙 연산에 의해서 곱셈, 뺄셈, 네, 그 다음에 나눗셈, 덧셈 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인데 그러한 것을 계산기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험들은 다. 그런데 우리 특징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네, 계산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쪼록 초심자 여러분들은 꼭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진도로 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대로 재무회계는 보고 기업의 재산 변화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회계 원칙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교재 16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고 기업 나왔습니다. 회계 실체죠. 기록 계산 정리의 경제적 범위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자,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 원칙은 한국 채택 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기간은 정기 보고, 즉 보고 주기인데요. 재무회계의 회계 기간은 1년 이내에 기업이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즉 보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테리토리, 영역인데요. 영역인데 기업의 어떤 우리가 재산 변화를 기록할 때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를 사면 부부 공동 명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권이 남편과 부인이 나눠 갖는 거예요. 또 그냥 단독 명의로 할 수도 있죠. 그럼 가족이라는 테리토리 안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나 남편 단독 명의나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그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부부지만 재산은 따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돌이 거, 갑순이 거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영역을 잡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여기 갑을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테리토리죠. 얘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갑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있는 거죠. 왜? 갑은 줄어들니까. 을은 재산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 갑과 을을 합친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도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보고 기업이라는 것은 영역이에요, 영역. 경제적 범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이 보고 기업을 얘기할 때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실체를 보고 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연결 실체. 자, 연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A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배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B 회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A 기업의 종속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배 종속 관계에 따라서 연결실체는 지배 회사와 이 종속기업을 다른 회계실체로 보지 않는, 즉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영역으로 같이 봐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한테 돈을 줬다는 것이 변화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지배회사, 자 여기 지배회사가 있어요. 여기 종속회사가 있어요.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어요. 그러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한테 현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배회사의 테리토리, 이 영역에서는 재산의 변화가 생긴 거죠. 종속회사만 따졌을 때 그 종속회사의 영역에서도 역시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지배 종속을 하나의 회사로 보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이 재산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회계실체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기록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배와 종속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연결실체를 보고기업으로 회계에서는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회계의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회계의 원칙은 뭐냐 그랬을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다? 재무제표에는 A, B, C, D가 있다. 뭐 이렇게 정해 놓고요. A에는 뭐를 집어넣고 그 뭐뭐를 어떻게 보고해라. B에는 뭐가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 세계가 통일된 회계 원칙 사용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와 발맞춰서 동일한 회계 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그 회계적 시스템이 미비한 좀 작은 기업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결정적인 건 시험에는 100%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만 출제된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를 정해놓고 그 각각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미리 세계적인 합의에 의해서 전 지구가 동일한 회계 원칙을 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통일된 회계 원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기업의 재무제표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지면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기업 재무제표를 잘 이해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전 세계가 단일 회계 원칙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랐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회계 원칙으로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회계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 재무제표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 구성 요소를 표현할 것인가를 미리 합의한 원칙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을 살펴봤고요.
또 아까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그랬죠. 자,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외부 사람에게 매일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재무회계 회기간은 1년 이내에 기업이 임의로 설정한다.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1년 이내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보고해라 하는 얘기예요. 2년마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6개월마다 하는 거 안 돼요? 돼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그랬죠. 네. 나 3개월마다 할래요. 하세요. 네. 그렇지만 네, 1년짜리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은 거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하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월 결산 법인이라고 해요. 네. 제일 많습니다. 회계 기간이. 그리고 이러한 기업 말고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하겠다. 네. 그럼 3월 결산 법인이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그 외에 1년 이내에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 기간인데 이제 세법은 어떻습니까? 세법 법인세법은요. 네, 기업이 네, 정한 기간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딱 이게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입니다. 거기는 정부가 설정하는 거니까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하나죠. 근데 기업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한테는 모두 다 1월 1일, 12월 31일 하라 이렇게 안 정했고요. 니들이 알아서 1년 이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고 정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회계 네,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실 때 당기는 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는 뭐라고 해요? 회계는 차기. 그럼 전년도는 뭐라고 하죠? 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네, 회계는 네, 올해가 단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차기. 전년도는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책에도 네,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재무제표라고 나왔어요. 재무제표는 굉장히 재무회계의 뭐 핵심이겠죠? 자, 이 재무제표는 우리 이번 제가 이제 요새 네, 새롭게 출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회계 정보가 기업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회계 정보는 기업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보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자수의 최대 항목이라는데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공통적인 어떤 요구 정보겠네요. 그죠? 공통적인 요구 정보. 즉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 뭐 은행,
기업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 사람, 외상값 받을 사람이죠. 기업에게 전 재산을 투자한 투자자, 주주. 자, 이런 사람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 존재하는 주요 정보 이용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A는 뭐 달라, B는 다 이게 서로 다르면 이 정보의 양이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요런 정보들은 다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즉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공통의 요구 정보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공통 요구 정보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통 요구 정보를 중요하게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뭐 공통이 아니더라도 이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뭘 알고 싶으세요? 개인에 대해서. 인물 이런 거 말고요. 돈이잖아요, 돈. 재산이죠. 그 재산을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 그래서 재산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가 있겠고요. 기업은 뭘 하는 겁니까? 기업은 100% 영리 추구입니다.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돈 벌려고 기업했잖아요. 뭐 자선 사업하려고 기업한 건 아니잖아요. 영리 추구, 사회적 책임 뭐 중요하죠. 여러 가지 영리 추구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손익계산서. 돈 벌었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 회계에서는 이 손익계산서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회계학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조금 현대화된 손익계산서. 그래서 좀 내용이 커져. 그래서 무슨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납득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돈 번 거 이게 중심인데 그 외에도 워낙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캐시플로우죠. 현금에 관한 거. 왜? 현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도 필요하다. 현금 흐름표.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 변동, 그 기타도 있겠죠. 기타.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공통정보예요. 공통정보. 공통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정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한 것은 주석이라고 해서 이건 표가 아니고요. 보충적인 내용을 이 안에다가 자, 우리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재무제표로 정할 것인가 정했고 그 안에 누구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정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했어요. 근데 그런 정함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석이라는 걸로 많이 이제 세상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회계학 재무제표에도 주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해서 지금 재무제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저하고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기다. 단식 부기는 필요 없다. 무슨 부기?
복식부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 복식부기는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복식부기는 네, 계정을 이용해서 모든 재산상의 변화를 적는다.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 나와요. 자, 대차 평균의 원리로 모든 재산상의 변화를 계정에 적는 그런 방법이 복식부기다. 됐죠? 이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회계와 부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회계는 재무회계를 존중할 때 복식부기 플러스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회계를 이제 회계는 부기와 어떻게 다르냐? 보고라는 게 추가로 들어간다. 식별 측정 보고. 네.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해서 재무회계와 관리계를 비교해 봤는데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더라고. 딱 한 가지 인터널, 익스터널. 즉 외부냐 내부냐 판단으로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외부에다가 수시로 보고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해요. 외부에다가 그냥 막 데이터 던져요?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미리 약속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제공하게 돼 있죠. 그런데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니까 내부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규정도 없고 네, 회사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재무회계는 뭐냐? 보고 기업의 모든 재산의 변화를 복식부기로 기록해가지고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거다. 거기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고 기업이 뭐고 회계 원칙이 뭐고 회계 기간이 뭐고 재무제표가 뭐냐. 그래서 재무제표가 공통 수요 정보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고 뭐 이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도 전혀 골치 아프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설명이 부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복식부기 입문,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리고 계정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